일부 장날 환영 바닷가 동해 어느 솔밭이었던가. 파초의 시인 김동명 선생의 흔적을 찾아 나선 길이었다. 그날 솔밭에서 점심을 먹는데 백사장에서 공놀이하는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왕왕거렸다. 그 소리에 그만 넋이 빠진 나는 다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솔밭 그루터기에 앉아 거울을 보는데도 으아 하는 너털 웃음소리. 순간적으로 먼 길 간 동생이 등 뒤에 있구나 싶었다. 내뿜듯하면서도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젖히는 우람한 청년이 거기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착각은 내 고개를 획 돌리게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숨 고르기가 어려워졌다. 몇 걸음 거리에서 팔뚝 근육이 불뚝불뚝한 젊은이 둘이서 공을 갖고 놀고 있었다. 그때 허무감이라니. 나는 재차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누가 알아볼까 두려워 동생의 존재를 지우기에 급급했다. 가슴속 심지를 누르며 거울을 덮었다. 그리고 다시는 마음껏 그리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움이 넘칠 때면 여지없이 내가 기거하는 아파트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며 누나, 난 죽었어요. 하하하는 까닭이다. 나로서는 그러한 힘찬 환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가 하고 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몸지부람한 청년만 보면 가슴이 몇 곱절로 펄떡거린다. 1999년 7월스다. 같이. 스산한 날씨 탓인가. 까까까까까까. 삼본역 앞 단풍나무 가지에 올라앉은 까치 한 마리가 고독해 보인다. 힘차게 우짖지 않고 한 차례씩 까까 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며칠 전 마음 맞는 지인과 맞닥뜨린 한적한 풍경 속에 까치 한 쌍은 푸드덕 날아오르는 모습이 경쾌하기 그지없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낯가리에서 저 낯가리로, 혹은 지붕에서 지붕으로. 한 마리가 날면 다른 한 마리는 더 활기차게 공중에 원을 그렸다. 한데 반지르란 털을 고르며 홀로 앉은 저 까치는 바쁜 내 발길을 붙잡고 쉬놓아주질 않는다. 한 차례씩 허공을 향하는 눈길마저 서름하기 이를 데 없다. 나는 갈 길도 잊은 채 나무 아래서 서성인다. 까치의 눈길 따라 그윽한 상념에 젖는다. 그러다가 불현듯 이것이 암컷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달라졌다. 묘한 질투가 고개를 든다. 쿵쿵 발을 굴러본다. 보는 이만 없다면 나무 밑둥치를 탁 걷어차고도 싶었다. 그러나 까치는 이런 내 회방쯤엔 아랑곳없다는 눈치다. 성질 급한 내가 지레 나가떨어지고 말일이다. 쓸쓸한 헛기침 몇 번 남겨두고 그곳을 뜬다. 미물이나 사람이나 어느 일에 골몰할 때는 뭔가 연유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이리라. 저것이 암컷이든 수컷이든 간에 그야말로 내 눈앞에서 신방이 차려질지도 모를 일이지 않은가. 생각이 이에 미친이 눈치 없이 군 조금 전의 행동의 실소가 나온다. 괜히 주변을 흘끔거리며 허둥지둥 발을 옮긴다. 2002년 10월 쓰고 에세이스트 2008년 1112월호 똥파리 등반대. 바위로 이뤄진 봉우리에서 손바닥만 한 현수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았다. 모두들 희부만 얼굴이다. 그 얼굴 빛에도 글 잘 쓰게 해달라는 염원들이 깔려있는 듯 보인다. 나는 사진기를 꺼내 거리를 조절하며 한두 발짝 뒷걸음질을 쳤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그때 인솔 시인의 급박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만 물러나요. 낭떠러지. 새해 초사헌 날 문학으로 맺어진 사람 몇몇은 병목안에서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곳은 삼성산과 수리산이 만나는 기점이다. 산행 목표는 수리산 봉우리 중의 하나인 수암봉이다. 의왕에서 바라다 보면 능선 위로 삐죽 솟아있어 저쯤이 봉우리구나 하는 곳이고, 고대 사찰 수리사에서 보면 웅장한 바위면이 예사롭지 않아 연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높아갈수록 눈앞이 자욱하다.
한 해 동안에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 가늠해보며 길을 걷는다. 매사 애초의 방향과 일치한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번번이 새로움을 다지게 된다. 첫 행보에 바람이 분다. 앞사람을 놓치면 길을 잃을 판이다. 코앞이 낭떠러지라 해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곧 정상이라는 메아리가 들려온다. 나무의 형상조차 흐릿한 곳에서 바위를 더듬는다. 이 길을 내 아들 형제는 아주 어릴 때 오르내렸다고 했다. 큰아이는 초등 5학년 때 등반대를 만들어 산을 누비고 다녔다. 그룹 이름조차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똥파리 등반대였다. 보이스카우트 대원 중에서 산을 잘 타는 아이들로만 골라 회원을 삼아 그 팀에 4살 아래 제 동생도 끼워 넣어 데리고 다녔다. 어느 날은 주먹밥을 싸가고 또 어느 날은 물병과 초콜릿을 챙겨 수리봉과 태일봉 등을 거쳐 안양문예회관 뒤편의 관모봉으로 해서 내려오곤 하였다. 그 길에서 작은 아이의 2다리가 피범벅이 된 일이 있었다.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는 제 손을 형이 얼른 잡아 무사했다는 이야기를 작은 아이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가끔씩 들추었다. 아이들이 청년기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내가 그 산길을 걸어본다. 안개 에워싸여 엉금엉금 내디디며 오래전 작은 애가 형을 놓칠 뻔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헤아려 본다. 일순 아찔해진다. 그 나이로 하여금 그 어린 것의 손을 붙들게 한 기지와 순발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다가올 일에 대한 기원과 지나온 길에 대한 감사하는 제의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발돋움을 하여 가장 높은 곳의 바위에 고수레를 하였다. 엄마 된 자가 늦깎이 공부를 한답시고 아이들을 방임한 데에서 비롯된 일이 어디 이 하나뿐일까? 뜻을 실현케 급급해 어린 것들의 환부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어미의 가슴에 회한의 물결이 인다. 2005년 1월쓰다. 장날. 먼 길장 서는 날, 돈이 될 푸성기들이 토방에서 밤을 샜다. 하루나 한 단 30원, 무 한 개 5원, 참외 한 개 20원, 도라지, 감. 울퉁불퉁한 보퉁이들이 푹 꺼지면 그것들은 이내 우리들의 꿈이 되어 돌아왔다. 곰책, 크레파스, 육성회비. 어머니가 이고 나가면 조금 멀리 가고 아버지가 지고 나가면 집에서도 바라다 보이는 저만치 둥구나무 아래 멈추곤 했다. 미리 마중 나온 장사꾼들에게 통째로 넘기고는 빈 지게로 터덜터덜 돌아와 어머니의 잔소리 세례를 받는 아버지. 집에서 멀어져 장 가까이로 갈수록 물건 값이 오르는 이치를 아버지는 알아. 지극히 당연한 바가지를 긁히고 또 긁혔다. 그러면서도 19번은 그 둥구나 무기점을 넘지 못하고 맘씨 좋게 훌훌짐을 부렸다. 하루나 한 단 20원, 무 한 개 3원, 참외 한 개 10원으로 값이 매겨져도 아버지는 그런 째째한 것에는 연연해하지 않았다. 사람의 사주팔자를 헤아리고 우주의 기운을 살펴 태기를 하고 산새나 땅의 혈맥을 짚어 망자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더 신이 나 있던 양반.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늘 배가 고팠다. 2005년 3월쓰다. 장승육. 제갈 물린 여장군. 시청에 볼 일이 있어 길을 나섰다가 차를 잘못 타 폭염 아래 가로수 길을 걸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의왕시청 건물이 보이고 우측엔 민가와 밭이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거기서 고개를 돌렸을까? 산 아래 둔덕에서 장승 2기가 내 발길을 잡는다. 가슴패기가 앞으로 쑥 튀어나온 천하대장군 볼엔 통북어가 묶여있고 몸이 꼬부장한 지하여장군 입엔 재갈이 물려있다. 가부장적인 남성과 온유한 여성이다. 나는 샌들 신은 발을 살금살금 옮겨본다. 다가가 살핀즉 여장군이 물고 있는 것은 하얀 소지였다. 친친 감아놓은 사연을 풀어 확인할 바는 아니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고스란히 물고 있는 지하여장군이 가련하게 와 닿았다. 지나면서 얼핏 스치는 겉모습만으로야 여성은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식의 재갈이 아니고 뭔가. 잠시 참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본다.
오봉산자락에 상골 1암 팻말이 오롯하니 서 있다. 매미소리 청청한 가운데 자색치 꽃이 넌출하다. 그 그늘 아래서 나는 애초에 용무도 잊은 채 무어라 적고 있다. 서류봉투가 어느 틈에 새까맣게 뒤덮였다. 그간의 장승의 길을 5편이나 써내고도 이 무슨 궤벽이라 말인가. 지나가던 차들이 임시 서기를 반복한다. 경보음도 한 차례씩 요란스레 울려준다. 앞만 봐도 여름 한낮에 홀로 나가 앉은 산자락 끝에 중년 여인이 수상쩍은 모양이다. 어쨌거나 안사람 입담에 주눅드는 남성들은 뭘 모일 자실을 기해 이곳 지하야 장군의 입에 재갈을 물릴 일이다. 지하야 장군께서 그 정성 어여삐 살피어 세간의 아내들로 하여금 낭낭한 새소리로 노래 부르게 할지 혹시 아는가. 사람들의 염원은 제3의 상징물에까지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운다. 2005년 8월 쓰다. 고리. 몇 개 남은 은행이 피노랗게 흩날린다. 잠시 은행남 아래 벤치에 앉아 단단하게 아물린 자료의 고리를 푼다. 마침 폐지를 실은 미역학군이 지나간다. 손짓을 하니 감사합니다 하며 툭 던져 싣고는 유유히 멀어져 간다. 나랏돈을 지원받아 책을 내보겠다고 서둘러간 서울길, 그날따라 별스럽게 멀미가 일었다. 기본 자료의 발표 작품의 증빙 자료를 6권 준비했는데 접수창구에서는 한 권만 필요하다 하여 나머지를 되들고 나왔다. 가족들까지 합세하여 문구점으로 운반복사 꾸려온 인연간의 흔적인데 일순 허탈해진다. 온몸에 기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쓰일 자리를 잃었으니 이것들은 이제 한낱 종이장일 뿐이었다. 이면지로 활용하겠다며 다시 들고 오기에도 겸연쩍은 일이어서 그렇게 절반을 덜어냈다. 한데 덜어낸 무게보다 더 큰 일이 발생했다. 걱정도 사사한다고 전철 안에서 문득 좀 전에 고리를 3개 풀었는지 4개 풀었는지가 의심스럽다. 주최 측에 낸 것이 1권, 남은 것이 2권, 그럼 풀린 고리는 모두 3개여야 한다. 허나 백을 뒤져보니 손에 4개가 잡힌다. 아무리 멀미를 했기로써니 이 무슨 조화인가. 접수할 때 담당자는 분명 내 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헛고생한 꼴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다다라서야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다. 택시 안에서 별 생각 없이 주워 넣었던 하얀 고리 1개. 그 작은 것이 착각의 근원이 될 줄이야.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전혀 예측치 못한 일로 얽히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 무심히 받아들인 어떤 일이 스스로를 옥죄는 구실을 할 때가 있다. 알게 모르게 어깨를 겨는 인과관계. 그것이 어느 곳은 늪이고 어느 곳은 꽃밭이다. 2006년 2월 쓰고 군포문학 2008년. 그림 1장. 출연자 몇 사람이 고향산청 그림을 들고 나와 애타게 혈육을 찾는다. 집과 골목, 나무와 하천, 그리고 농과 밭. 이 그림들에는 아무런 기교가 없다. 그저 개개인이 어린 날에 그려보았던 그대로 소박하다. 이어졌다 끊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지고. 그 중에도 부모 형제와의 기억이 머무는 곳의 매직펜이 유독 진하다. 사람 찾는 TV 프로얘기다. 그걸 그려서 들고 나온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 길목의 선 하나, 담장의 돌 하나하나를 그리며 그네들 가슴은 얼마나 뛰었을까? 어린 나이에 헤어진 뒤로 부모 형제를 찾을 능력 없어 혈혈단신 살아온 사람이 그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 그림으로 완성한 종이 1장. 나는 그 서툰 표현에 전율한다. 그 신락같이 이어진 기억의 선을 따라서 떨어져 있던 인연의 끈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누님. 세상에 혈육이라곤 오직 누님뿐인데 만약에 죽었으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그렇다고 해주시오. 50대 남자의 그 호소를 지켜보며 누가 눈물 짓지 않았으랴. 이어 전화에 걸려온 누이의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개구쟁이 시절부터 억눌러온 서름의 켜가 일순 제어 기능을 잃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숨죽여 오는 누이된 사람의 앙금도 울컥울컥 토해진다. 눈 감고도 훤히 그릴 것 같아. 이 말은 고향을 떠나온 후로 내 입에 붙은 말이다. 허나 고향 잃은 지 20해를 넘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붓을 들지 않았다. 아니, 연필로 밑그림조차 그리지를 못하였다. 그런 면에서 나는 참 게으른 사람이다. 그 게으름은 가슴속에 깊이 담긴 풍경을 드러내 공유하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에서 기인되었지 싶다. 각인되어 있는 고유의 한 마을을 참아 만인 앞에 내보이기를 주저하여 아끼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산천 어딘들 변화가 없으랴마는 나는 누가 내게 강요를 한다 해도 예전에 고향 모습을 그려낼 자신이 없다. 기억에 너무도 선명한 언덕배기 아래 휘도는 물살조차 가슴에 고이 담고 흘려보낼 따름이다. 어쩌다 어설프게라도 표현해보려 하면 4살 아래 남동생이 손닿을 수 없는 저편에서 손을 마구 흔들며 내달아온다. 32에 꺾인 생을 망각하고 연함은 살짜리 개구쟁이가 되어 누나를 부른다. 하여 나는 이제껏 꼭 그리고픈 그림 한 장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2월 쓰고 대표 에세이동인지 23집. 물맛. 서해 시화공단이 내려다 보이는 옥구공원은 산꼭대기 바위에 지어진 전망대가 한 몫을 한다. 일몰 시각에 맞춰 오르면 서해 붉은 기운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명소이다. 그곳을 돌아내려오던 봄날 오후 생금우물이란 팻말이 시선을 잡는다. 생금. 소리 나는 대로 읊조려 봐도 참으로 상큼하게 와닿는 이름이다.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가는 느낌이기도 하다. 공원의 곁자리 격인 산모퉁이의 깔끔한 샘집이 보였다. 다가간 즉 물줄기가 힘차다. 그런데 잠시 후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외정 때 외인들이 저희만 먹으려고 쇠를 채웠었다는 안내문을 본 것이다. 조선 마려보이도와 옥구도 사이에는 똥섬이란 아주 작은 섬이 있었는데 이 섬에는 물맛 유명한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바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을에 이곳에 들러 목을 축이고 배에도 물을 싣곤 하였다. 그러던 것을 일인들이 염전을 만들어 차지한 뒤로는 우물까지 빼앗아 버렸다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생금우물 가까이에는 접근도 못하게 한 것이다. 당시 외인들의 횡포야 미루어 짐작하는 바, 이러저러한 일 다 접어두고라도 어찌 우물에까지 그런 장난질을 했을까. 자연의 원리로 땅속에서 솟는 물까지 탐해야만 그들의 직성이 풀렸던 것일까. 고향에선 샘 품는 일을 연중대행사로 여겼다. 나는 은행나무 함수가 마주보고 있는 샘물을 먹고 자랐는데 물을 품으면 돌틈에 숨어 살던 가재들이 생가에 흩어졌다. 아이들은 샘에서 나온 그것들이 신기해서 물가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른들은 말끔해진 샘에 가재무리를 다시 넣어주었다. 그것들이 물줄기의 통로를 일궈준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헌데 나는 어린 마음에 가재란 놈이 유용한 물을 먹는 것이 적잖이 깨름칙하였다. 이러한 영향인지 여행길에도 우물에 관심이 쏠린다. 충청도 홍성 땅엔 김좌진 장군의 생가와 한용운 선생의 생가가 근거리에 있는데 그곳엔 잘 보존된 우물이 있다.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어 수질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나는 거기서 장수의 목을 적셨던 물에는 건강이란 의미를 담아 마시고 문사이며 승려인 한용운 선생의 생가에선 내 몸에도 그분의 고든 절개와 글 기운이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레박제에 기울여 마셨다. 물맛이 아주 달았다. 그러나 옛 작은 섬 생금우물의 맛은 혀끝의 감도는 단맛과는 달리 가슴이 먹먹한 게 어째 떨떠름했다. 감정에 치우쳐 사는 사람의 신경은 여가된 물맛조차 좌우하나 보다. 2006년 2월 쓰고 대한문학 2006년 겨울호. 이 다음에 무엇으로 날까? 동물들이 나오는 프로에 열중하던 남편이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이 다음에 동물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나고 싶어? 하이에나? 글쎄, 왜 하이에나냐고 물어요? 당신은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심연을 더듬는 남편의 표정이 지극히 평온하다. 당신이 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슴? 아니, 그건 쉽게 잡아먹히잖아. 남편의 입에서 그 대답은 참으로 빨리 나왔다. 그럼 당신이 하이에나로 나고 싶어요? 내게 물은 걸 보면 하이에나는 싫어. 그놈은 잡식성이라 성한 거 썩은 거 가리지 않고 다 먹으니까. 그럼 뭐가 되고 싶은데요? 안 잡아먹히는 것. 그럼 사자해요. 아니면 호랑이 하든가. 아이 몰라. 그만하자. 실록 무성한 봄날 저녁, 우리 부부는 답도 안 나오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아무리 골몰해도 동물로 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다시 사람으로 날 거라고 톡 쏘았다. 그러나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사람이 되는지는 어린 날에 접한 전래동화로부터도 익히 아는 일 아니던가. 새삼 쓸쓸함이 몰려온다.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4발 달린 동물의 세계를 그려보는 남편의 심사가 무엇인지 헤아려지기 때문이다. 50초반에 들어서서 차마 풀어 말하기 거북한 사연들이 그 심리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누가 모르랴. 사회적 기반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가 가장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 체념 섞인 푸념인 것을. 이런 속도 모르고 내 친구는 나더러 너는 토끼 되라. 토끼가 잘 어울려 한다. 남편이 들으면 기겁할 말이다. 2006년 2월 쓰다.